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리스 로마의 등장인물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프로메테우스인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12신보다 한 세대 위인 티탄족에 속하는 신입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사랑한 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선물 하나를 주는데요. 바로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미천한 인간들이 불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프로메테우스의 선물을 뺏어갔어요. 그러자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이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전해줬죠. 이렇게 인간은 불을 사용해 추위를 견딜 수 있었고 밤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동물을 사냥해 음식도 익혀 먹게 됐죠. 이 사실을 제우스가 좋아할 리 없죠. 인간에게 불을 선물해줬다는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라는 산 바위에 쇠사슬로 묶고 자신의 상징인 대형 독수리를 불러요. 매일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게 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 형벌의 무서운 점은요, 프로메테우스가 신이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이 매일 재생됐기 때문에 쪼아 먹히는 고통을 매일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인간들에게 불을 선물했습니다. 신화 속 이야기라 역사적 사실과는 달라요. 하지만 불은 인간의 삶을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큰 발견이었죠. 하지만 인간 같은 존재가 불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제우스의 말처럼 불은 인간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자 동시에 재앙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이 가진 위험성 때문이었어요. 불은 태우는 그것이 물체든 생명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이런 불로 인해 인간은 많은 걸 얻었지만 잃은 것도 많았어요. 이번 사건의 주제는 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1년 3월 12일 저녁 6시, 이곳은 울산광역시 동구 동북동 동대산 일대의 야산 중 하나인 마골산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여기서 시작됐죠. 아직 초봄이라 저녁 6시면 날이 지기 시작하고 산은 등산객의 발길이 거의 끊기는 때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유독 한 남성이 하산할 생각을 보이지 않고 마골산 중턱에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데요. 바로 52세의 남성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오랫동안 뭔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해는 곧 떨어졌고 산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40분 정도가 지납니다. 김씨는 이 산을 자주 와봤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잘 내려갔어요. 문제는 김씨가 산을 내려온 직후에 벌어졌다는 거죠. 방금까지 있던 이 마골산 구석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하늘이 빨갛게 변하는 겁니다. 산불이 났어요. 이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산에 불이 난 사실을 아는 즉시 도움을 청하거나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하겠죠. 어떻게든 화재를 막아보기 위한 행동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김씨는 신고를 하거나 불이 난 사실에 크게 놀라지 않았고요. 산을 계속 내려가고만 있는 거예요. 불길은 바람을 타고 점점 거세졌습니다. 김씨가 산에서 다 내려왔을 때쯤 119가 출동해 화재 진압을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김씨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웃고 있었다는 거죠. 마골산 화재는 이렇게 진압합니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 앞에서 2명의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서 있었는데요. 이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김씨였습니다. 그 순간 일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김씨가 보였어요. 두 사람이 다가갑니다. 김씨의 이름을 불렀죠. 김씨를 기다리던 이 사람들은 울산 동부경찰서의 형사들이었습니다. 2주 전 마골산에서 벌어진 방화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김씨를 체포하러 왔던 거예요. 당황한 김씨가 크게 반항했지만 형사 2명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하죠. 여기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줄 알았던 김씨의 엄청난 비밀들이 밝혀집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김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52세의 김 씨는 현대중공업에서 26년간 근무하던 우수사원이자 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편이었죠. 이 사람을 따르는 직원만 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김 씨는 집안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아내에게 다정하고 온화한 남편이라고 알려졌고요.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아빠였다고 합니다. 가끔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툴 때가 있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대부분 잘 해결됐다 그래요. 이렇게 김 씨의 사회적인 위치는 억대 연봉의 대기업 간부이자 성실한 가장으로 나름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뒤엔 다른 면이 있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17년간 울산광역시 일대를 돌며 불을 지르고 사라지는 연쇄 방화범, 별명은 봉대산 불다람쥐였다는 것이죠. 2주 전 마골산에서 벌어진 김 씨의 방화는 첫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울산광역시 봉대산 인근을 돌며 불을 질렀는데 그 시작은 김 씨가 체포된 2011년으로부터 17년 전인 1994년부터였어요. 1994년, 김 씨는 봉대산 인근 야산에서 라이터와 마른 나뭇가지를 이용해 산에 불을 피웁니다. 이때 저질렀던 방화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금방 진화됐어요. 하지만 이날 방화는 김 씨의 연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봉대산과 마골산의 반경 3km 범위를 돌며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에 불을 지르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산림청에서는 등산객이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 돼서 불이 붙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화재가 일어나다 보니 의문을 가졌고요. 지금까지 일어난 산불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방화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김 씨가 처음 산에 불을 지른 지 1년째가 되는 1995년 울산경찰서는 문제의 연쇄 방화범을 잡기 위해 5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당시 50만 원의 포상금은요, 꽤 높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김 씨의 방화가 생각보다 용이 주도했던 거죠. 목격자가 전혀 없었고 범인이 현장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탓에 매번 발화 지점도 찾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해요. 봉대산 일대에 불을 지르고 사라지는 특징을 가진 범인에게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뉴스와 신문이 매일 자신의 기사를 나르고 있었지만 김 씨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낮에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고 저녁엔 봉대산 일대를 도는 연쇄 방화범으로 매년마다 10번 이상 이 산에 불을 질러왔습니다. 이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14일까지 봉대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약 50일 동안입니다. 10건의 방화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김 씨는 17년 동안 봉대산 일대에서만 총 96건의 방화를 저질러 왔습니다. 김 씨는 주로 바람이 강하고 추운 날 등산객이 잘 찾지 않는 계곡 근처에서 인적이 없는 밤 8시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 주로 불을 질러왔습니다. 처음 불다람쥐의 포상금은 50만 원이었지만 범인이 오랫동안 잡히지 않자 500만 원, 3천만 원으로 액수가 점점 커졌고요. 2009년 1월에는 1억을 넘습니다. 11월에는 3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만큼 김 씨가 저지른 방화에 의한 피해가 컸다는 이야기인데요. 3억 원은 유영철을 검거할 때의 포상금의 6배나 되는 현상금이 걸려있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는 얼마나 되느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17년 동안 김 씨가 태운 면적이 81.9헥타르나 됐다는 겁니다. 축구장 114개의 면적과 맞먹는 크기예요. 산불로 인한 피해 금액은 자신의 현상금보다 6배가 더 높은 18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해는 2009년입니다. 이 한 해 동안 김 씨는 70헥타르에 달하는 숲을 태웠고 산불 진화에 필요한 인력 동원과 헬기 투입으로 8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죠. 정체불명의 방화범을 잡기 위해 울산시 산림소방청은 봉대산을 포함한 인근 야산인 마골산과 연포산까지 입산을 통제하게 됩니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어요. 24시간 매복과 순찰을 돌았고 엄청난 포상금과 함께 봉대산 불다람쥐를 검거한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1계급 특진, 행정공무원에게는 1호봉 승진이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겁니다. 그래도 잡히지 않았어요. 김 씨는 울산시의 이런 강력 대처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불장난을 계속 이어갔어요.
매일 수색과 조사를 반복해도 단서나 검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심지어 봉대산 불다람쥐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의한 방화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추측까지 나오기도 했죠. 사실 2010년 4월에 딱 한 번이었어요. 김 씨의 정체가 들통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날이 식목일이었는데 환경미화봉사단체가 봉대산을 찾아왔던 거죠. 당시 봉대산은 불다람쥐의 연쇄 방화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입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환경보호단체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산속 쓰레기를 치우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을 마주치자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급히 사라졌는데 봉지 안을 열어보니까 수십 개의 라이터와 신나가 들은 깡통, 두루마리 휴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어요. 라이터에 지문이 묻어있겠죠. 이것으로 범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라이터라는 물건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의 지문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추정은 불가능했죠. 그럼 불다람쥐를 가까이서 목격한 자원봉사자들이 현대중공업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증언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이 증언을 근거로 회사 사람들을 수사해봤지만 큰 성과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럼 김 씨는 어떻게 체포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방화는 2011년 3월 12일 저녁 마곡산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김 씨가 마곡산을 내려오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인데 빨간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이 김 씨예요. 이 시간이 저녁 6시 5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4분 후인 6시 54분에 찍힌 장면인데 뒤쪽이 환하게 밝아져 있는 게 보이죠. 김 씨가 이 장소를 떠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산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멀리서 얼굴도 제대로 찍히지 않은 영상이었지만 이게 불다람쥐가 찍힌 유일한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 속 남성을 찾기 위해 마곡산 일대 반경 10km 이내의 모든 아파트 CCTV를 확보했어요. 해당 날짜와 이 시간대를 찾아보면서 근처 통신기지국의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마곡산에서 이 사람이 내려오는 시간과 그 근방 아파트의 출입 시기가 비슷하며 봉대산과 마곡산 기지국에서 2만 건 이상의 통화 기록을 가진 한 남성이 드러나죠. 이 사람이 바로 경찰이 그동안 찾던 불다람쥐라 부르던 김 씨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찾아갔어요. 쉽게 체포합니다. 수사가 오래 걸렸는데 단서가 있으니까 금방 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불다람쥐에게서 그동안의 범행 사실을 자백받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불을 질러왔냐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질문에 김 씨는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화전하는 장면을 봤는데 화전은 농사를 짓기 전 잡초나 해충을 태우기 위해 불을 놓는 농사 준비 과정 말합니다. 이때부터 불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면서 뭔가 안심이 됐고 아내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거나 회사 일로 힘들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산에 불을 질러왔다는 거죠. 처음엔 라이터 하나로 범행이 시작됐지만 17년간 계속 반복해오다 보니 이 일에 자신감과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방화가 점점 지능적으로 변해갑니다. 수사와 감시가 강화되자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해 심지를 만들어요. 두루마리 휴지를 길게 꼽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고 타 들어가는 동안 자신이 도망치기도 했고요. 금속 너트에 불이 붙은 성냥과 휴지를 묶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고 던져요. 발화 지점을 속이는 방법도 사용해 왔다는 거죠. 사실 김 씨는 방화 과정이나 그 순간보다는 불을 낸 후 멀리서 이 과정을 보거나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모이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성취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연쇄 방화범들의 특징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불을 내는 것보다 그 화재를 통해 자기가 낸 불이어야겠죠. 그걸 통해 사람들이 겪는 그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모든 방화범들은 화재 순간 어딘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여기에 산림청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도 했어요. 불다람쥐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해왔다는 겁니다. 아마 자기에 대한 수사 상황과 언제 산을 통제하고 어떤 예방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전에 좀 알아내서 정보를 얻어서 범죄 수법을 좀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산불 진압을 위해 헬기가 출동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후련했다는 자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범행 동기와 자백을 들어보면 연쇄 방화범들이 주로 겪는 파이로마니아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파이로마니아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학습장애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로 생기는데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로 분노 조절이나 충동 조절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현재 연구되어 있습니다. 파이로마니아를 진단하는 기준은요, 의도적으로 한 번 이상의 방화나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흥분과 긴장감을 느끼고 화재 이후 기쁨을 느끼거나 불을 끄는 행위에도 매력을 느끼는 경우, 이럴 때 파이로마니아 증상이 보인다고 진단합니다. 그동안 검거된 많은 연쇄 방화범들은 오랫동안 절망감이나 무력감에 빠졌던 것이 트라우마가 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순간 불이란 성질이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믿으면서 방화 행위에 희열을 느끼고 중독돼 간다고 합니다. 방화에 중독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불 지르는 행위를 멈추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도벽과 마찬가지예요. 방화 전과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쇄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든 증상과 설명이 김 씨의 자백과 범행 내용과 맞아떨어지고 있죠. 봉대산 불다람쥐인 김 씨가 전형적인 파이로마니아 증상을 겪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화의 핵심은 일부러 불을 내서 타인이나 공용재산을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공공위험 범죄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방화죄와 형량은 살인죄와 거의 비슷해요. 보통의 살인은 연속이나 연쇄살인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숫자가 대부분 한 명이 되죠. 하지만 방화는 수십 명, 수백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는 방화가 살인보다 더 중죄라고 보는 중입니다. 방화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죠. 그러면은 96차례나 방화를 저지른 봉대산 불다람쥐 김 씨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1년 8월에 열린 1심에서는 김 씨가 저지른 대부분의 방화가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중 37건의 범행만 인정됐습니다. 총 10년형 선고와 울산시 동구청에 4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됐죠. 이 와중에 김 씨는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합니다. 하지만 2심은 이유가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고 2012년 5월에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려요. 여기서는 1심에 10년형을 확정했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복구되는 데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연구 자료에 따르면 어류는 3년, 개미는 13년, 조류는 19년, 산림은 20년, 야생동물은 35년, 토양은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사라지는 건 몇 분도 걸리지 않지만 되돌리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아마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인간들에게서 불을 뺏어갔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94년부터 17년간 울산 동구의 봉대산 일대에서 96건의 연쇄 방화를 일으켰던 봉대산 불다람쥐에 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요. 봉대산 불다람쥐예요.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별명을 귀엽게 붙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좀 강하게 해야지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좀 각인되고 좀 심각성이 느껴지는데 불다람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현상금이 어마어마했죠.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3억 원까지 올랐는데 비교 좀 해볼게요. 이 금액은요, 우리나라 현상금 금액 순위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가 용인에서 벌어졌던 50대 부부 피습 사건과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현상금이 각각 5억이었어요. 공동 1위로 기록돼 있죠. 3위가 이번 불다람쥐고 4위는 유병원 회장의 아들인 유대균이 1억, 그리고 5위는 탈옥수 신창원과 유영철이 각각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불다람쥐 사건은 범인 검거로 해결이 됐지만 이 이후에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사진인데 현상금을 정산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상 최대 현상금이 걸린 사건이라 이 현상금에 대한 관심도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 측과 시민단체 그리고 제보자들, 제보자 주변 사람들까지 서로 자기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는 이유로 서로 포상금을 요구했던 거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경찰이 결정적인 CCTV 영상을 제공한 아파트 측에 1억,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 시민 7명에게 각 8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를 줬고요. 그 외에 범인의 행적을 담은 영상을 제공한 시민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이 현상금 문제를 좀 해결했습니다. 꽤 골치 아팠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더해보면 2억밖에 안 돼요. 3억을 걸어놓고 2억만 지급된 겁니다. 알아보니까 보통 포상금이라는 건요, 범인이 실형을 확정받은 후 시청에서 이 제보의 중요도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액수를 결정하는데요.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그 포상금 가이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직접 잡아오면 1억, 제보하면 1,000만 원, 인상착의를 제보하면은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겠죠. 이 사건의 제보자들이 꽤 많았고 서로 자신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논란이 일어나자 시청이 절충안을 내놓은 거죠. 3억 원을 다 나눠줄 수 없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면 그래서 제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 선택한 것 같습니다. 회사 동료 6명에게 800만 원씩 줬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이라고 쓸 수 없어요. 근데 뭐 대강 반올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따지면은 이 사람들 너무 좀 양심 없이 돈만 밝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제보자들이 설마 돈 때문에 제보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긴 할 겁니다. 우리나라 어딘가에. 하지만 이 현상금이나 포상금은요, 사람에게 어떤 사건에 대한 관심을 주고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장려하는 제도예요. 필요하죠. 그리고 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좀 양심적으로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의 포상금이었으면은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니 3억 원의 현상금은 너무 크다는 거죠. 아마 다들 욕심을 냈을 겁니다. 범인 잡고 나서 이 돈 가지고 싸우는 게 별로 보기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를 또 사는 사람들이라서 저 같아도 사실 3억이면 욕심 날 겁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나요? 당연한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적극성이 좀 과했다 이렇게 볼 정도인 것 같고요. 너무 욕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